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좀 존재했어요. 아유, 이전에 그 피프티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제가 피프티가 누군지를 잘 몰라가지고 네. 그게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뉴진스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야,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그럼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를 이제 내용으로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엔터테인먼트 상장 회사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일단 뉴스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지금 취재했던 얘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하이브의 간판 스타 뉴진스가 곧 컴백을 앞두고 있죠. 근데 경영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는 하이브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멀티레이블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 창의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걸 한 회사로 있는 것보다는 그 레이블들을 이제 좀 여러 개를 둠으로써 여기에 어떤 독창적인 그런 창의성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계열사로 두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은 건 아닌데 카카오 엔터 이런 데도 보면 자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게 프로덕션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SM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수만 총괄 PD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똑같은 그런 이수만 스타일의 것만 나온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수만의 총괄 PD가 나가면서 이제 멀티레이블 구조로 가게 됐는데 그 멀티레이블의 성공작으로 대표적인 데가 바로 이 뉴진스입니다. 이게 하이브가 BTS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어도어라는 레이블을 통해서 뉴진스를 정말 그 글로벌 스타로 성공을 시켰던 거죠. 근데 지금 하이브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알아보니까 의심 정도는 아니고요. 네. 거의 그냥 확신. 아. 그러니까 그 다음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겁니다. 이제 그 감사팀 소속 인력들이 어도어의 그 경영진 업무 구역에 전산 자료를 회수하고 그냥 노트북이랑 컴퓨터 뺏어왔다는 그러네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대면 진술 가서 물어보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지고 나온다라는 게 뭐 회사를 들고 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지분 구조가 이제 하이브가 80%를 가지고 있고 민희진 대표가 그 콜옵션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제 자본금을 낼 때 하이브가 8을 내고 민희진 대표가 18을 낸 게 아니고 네. 거기다 이제 콜옵션을 준 거예요. 경영 잘하면은 계속 일종의 스톡옵션 같이 네. 준 걸 행사해서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나머지 80%를 가진 하이브가 어도어의 이제 대주주 네. 이자 사실상의 주인이죠. 근데 그거를 그 80% 주식을 다른 곳에서 사게끔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 주식을 뭐 딴 데가 사게끔 네. 지금 Y5Y1988님이 그 80%는 어떻게 가져가냐라는 건데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일반적인 제조기업이다. 네. 그러면은 모회사가 80%를 안 팔 건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팔게 만드냐는 거죠. 네. 팔게 만드는 건 이제 제조기업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가 좀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을 가장 열심히 키운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네. 그러니까 뉴진스랑 누가 친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생활하지 않는 하이브와 네. 항상 같이 생활했던 민희진 대표가 누가 더 친하냐라고 보면은 이제 민희진 대표랑 더 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만약에 민희진 대표가 이제 그 외부 투자자를 물색을 해서 하이브한테 80%를 파세요. 네. 근데 80%를 하이브가 야, 그걸 내가 왜 팔어 그걸? 하이브는 안 팔죠. 무슨 네. 야 이건 억만금을 줘도 안 팔 거야. 그렇죠. 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그 하이브 쪽에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팔려고 했던 정황은 이미 확인을 했고 네. 팔기 위해서 이제 막 그 일종의 뉴진스를 흔드는 거죠. 너네 지금 하이브에서 밑에서 이렇게 너무 고생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네. 이러면 우리가 정말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뉴진스가 그 하이브에다가 반기를 든다. 네. 그럼 하이브 입장에서 골치 아프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팔지 않으면 활동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구조적으로 보면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80%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회를 상대로 주주총회를 소집을 해서 네. 주주총회를 열면 80%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이사를 그냥 해임하면 됩니다. 만약에 해임을 안 한다? 네. 그러면은 이사회를 다 바꿔버려도 됩니다. 80% 주식을 갖고 80%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사회를 상대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민희진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은 이미 발송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 하이브에서 좀 골치 아파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민희진 대표를는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민희진 대표를 뺄 때 네. 제일 힘든 게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뭐 네, 상처, 상처? 네, 아니면 흔들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상장을 한 게 SM이거든요. 네. 근데 SM이 상장을 할 때 직상장을 못 했어요. 직상장을 못 했던 이유가 그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하면서 아니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그 아티스트가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자산이죠. 네. 그럼 그 아티스트가 그냥 뭐 나가버린다거나 아니면 어디 뭐 사고가 났다거나 네. 그런 회사의 자산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상장 회사로서 이게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구닥다리스러운 그렇죠. 일인데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더라도 야 이게 다른 아티스트도 아니고 이제 뉴진스 정도 사이즈면은 회사로 따지면 그 어마어마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공장에서 공장장이 이게 이거 다른 회사 나 아는 사람한테 주식 안 팔면 내가 공장 폐쇄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장장만 이렇게 잡아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공장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공장이 저는 이 공장장님 아니면은 일 안 할 거예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 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피프티 때야, 그러니까 이전에 민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은 이게 제도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감정적인 얘기인데 네. 이전에 민진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하이브가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뭐 내가 돈 없어서 하이브랑 이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외에도 비슷한 규모로 투자를 해주겠다는 데는 꽤 있었고 그 어차피 독립적인 경영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왔고 네. 창작에 대한 독립 그리고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누가 자본을 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나는 간섭 안 받는 게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간섭하지만 않으면 어떤 자본이든 상관이 없을 거고 네. 그 자본은 하이브가 준 돈 말고도 다른 데서도 비슷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하이브여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인터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꽤 오랫동안 민 대표는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꾀했던 거 아닌가 싶은 건데 참 뭐라고 근데 해야 이게 될지. 절차적으로 봤을 때 예. 임시주총을 열어서 이제 그 민 대표가 해임이 되면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댓글창에도 나오는데 뉴진스 놔두고 나가라. 이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뉴진스는 이제 어도어랑 회사랑 계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놔두고 나가는데 네. 이 놔두고 나갈 때 그 뉴진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취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막 누구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전해드리지는 못하는데 이게 자꾸 이게 나쁘게 좀 얘기를 하면 이게 네.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하이브 아니었으면 니네 더 잘 됐을 거야.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는 이렇게 모르죠. 일방적인 주장이어가지고 전하기가 좀 애매해서 네. 그러니까 뭐 야 이거 더 잘 될 수 있어. 뭐 우리가 번 돈 결국은 하이브가 다 먹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을 때 네. 민혜진 씨는 그럼 뭐 여기는 대표이사 해임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네. 나머지 주식이야 뭐 팔든지 말든지 이제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회사의 특징 그 루즈루즈 게임 지금 잭리님이 루즈루즈 게임 될 수 있다.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민희진 입장에서도 그냥 뭐 나는 뭐 저기야 할 수 있는 거고 하이브 입장에서도 그냥 쳐버렸을 때 만약에 뉴진스가 좀 흔들린다. 그렇죠. 그러면 서로 다 서로 상처받는 상처받는 일이 돼버리니까 야 이게 참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게 좀 복잡하구나. 그리고 이게 엔터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아티스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아티스트만 있다고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걸 이제 뭐 어떤 아이돌에 대한 육성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여기에 뭐 음악을 만들어주는 그 프로듀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그 의상이라든지 뭐 IP를 이용해서 또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방송에 어떤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그렇죠. 역량들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골치 아픈 게 그런 역량들은 여러 아티스트들한테 이게 다 하거든요. 네. 근데 대박이 나는 건 모든 데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박이 난 입장에서는 내가 잘한 거고 네. 이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다양한 포트폴리오에다가 이걸 딱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딱 되는 네. 그런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있는 거라 이게 엔터 산업은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뉴진스 좀 있으면 그 저기 컴백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 딸이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른들의 어떤 돈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좀 전 세계의 그 케이팝을 사랑하는 팬들이 좀 상처받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에서 흔들리면은 이제 그 상장 회사로서 네. 케이팝 회사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거든요. 오늘만 해도 그 하이브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예. 거의 한 10%. 7.8%. 7.8% 빠졌으니까요. 예, 최고로서는 한 10% 넘게까지 빠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배워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근데 저는 약간 좀 너무 나간 해석일 수도 있는데 예. 만약에 제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했을 때 한국의 케이팝에 정말 그 걸출한 아티스트들이 있어서 야, 이 회사에 우리가 한번 투자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예. 야, 이게 내가 투자했는데 갑자기 아티스트 빼나가네? 라는 걸 보는 순간 뭔가 투자를 꺼리게 되고 뭔가 이렇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좀 디스카운트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좀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게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이 바뀜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갖고 야 이런 리스크가 그렇게 작은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피프티는 워낙 좀 초기고 그렇죠. 네. 좀 작은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체계가 좀 안 잡혀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야 이게 하이브는 글로벌 그럼요. 엔터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닌데 여기서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서로 의견 많이 주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그 2주간의 토론, 그러니까 시민 대표단들의 토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국민연금을 더 내는 한이 있어도 더 받고 싶다라고 결론이 냈습니다. 어느 정도 더 내고 어느 정도 더 받고 싶은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 1안은 지금 보험료율이 9%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그 요율이 9%인데 이걸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그 금액이 얼마냐, 요거를 40%로 유지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 지금 9%인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나중에 받게 되는 소득 대체율을 40이 아닌 50%로 더 많이 받고 싶다라는 걸로 국민들은 가장 많은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2안 방금 말씀드린 게 2안이었는데 2안을 선택한 비중이 50%로 가장 높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민대표단이 이렇게 결과를 낸 게 만약에 국회에서 선택이 된다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26년 만에 9%에서 13%로 4%포인트 오르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시민대표단의 이번 선택을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하면 이제 21대 국회 임기인 5월 이내로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번 결과를 받아들고 사실 정부 측에서는 약간 좀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소득 대체율을 50%로 기존에 40% 받는 것보다 나 더 받을 거야, 50%로 받을 거야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복지부가 이번 그 수기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어떤 강조를 했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1안과 2안 있잖아요. 그냥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지만 우리는 더 많이 받고 싶다.
그 두 안 가운데 더 많이 받고 싶다를 선택하게 되면 향후 누적 적자 차이가 2,700조 원이 달할 거라고 2,700조 원. 원. 네. 여러분들이 40%안 받으시고 50% 받으시면 나중에 누적 적자가 2,700조 원에 이릅니다. 라고 복지부에서는 이미 이걸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민 대표단에서는 더 받는 게 낫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데에서 약간 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소득 대체율이 지금 40에서 50%로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높이려면 보험료율이 최소한 5%포인트가 높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소득 대체율 50%를 추구하고 싶으면 이 보험료율은 13%가 아니라 14%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미래 후대에게 우리가 부담을 더 안기는 거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누적 적자가 너무 크게 쌓이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세금으로 국고를 충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만약에 충분히 소득 대체율을 높이지 않고 충분히 보험료를 높이지 않고 소득 대체율만 이렇게 높이게 되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연금은 덜 냈는데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삼모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 결론은 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국민이 선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이번에 국회 연금 특위가 있죠. 연금 특위에서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세금을 더 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이 미래에 빵꾸날 걸 대비해서 지금 세금을 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빵꾸날 때 세금 내는 사람은 어르신들이 아니잖아요. 후배들이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라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조금 내고서 나중에 빵꾸 나면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 난 그때는 어차피 소득도 없을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하는 얘기가 아니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이렇게 밀어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마음 같아서는 저도 들레고 더 많이 받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이렇게 선비님 마냥 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게 덜 받고 더 냅시다.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선비스러운 거, 이게 맞는 얘기인 건 알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저한테 그냥 물어보면은 솔직히 마음 같아서야 덜 내고 더 받고 싶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설문조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면은 대출자하고 예금자하고 네. 싸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출 많이 받은 사람은 금리 낮추자고 낮추자고 그럴 할 거고 거고, 예금 많은 사람은 더 높이자고 할 거고. 그럴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설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이게 이 설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욕먹는 일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욕먹는 일 하라고 좀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더 내고 더 받자. 근데 더 내고 더 받는 수준이 그 정도 더 내는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내야죠.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자니 또 우리 상황은 또 그렇지도 않고. 저도 제 마음이 그렇진 않아서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진 않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 한국경제신문에서 흥미로운 보도를 하나 했는데요. 우리가 서학개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서학 기업개미가 있습니다. 서학 기업개미. 예, 제가 종종 그 소개를 방송에서 좀 했던 회사들인데 그 우리가 이제 회사를 보는데 저 회사는 뭐 하는 회사야? 그러면은 그 회사가 이제 본업으로 버는 돈 이익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계열에 진짜 글로벌 회사들이 막 줄줄이 딸려 있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계열 공시를 보면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조광피업 같은 회사를 지금 한번 지금 재무제표 같이 보시면은 네. 이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보면 저기 밑에 애플이라고 있죠. 이야. 대한제품 밑에 애플이 있고 그 밑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식을 좀 많이 샀어요. 주식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한 60% 되고 네. 애플이 25% 되니까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거의 한 3,100억 원? 근데 와. 조광피역의 시가총액은 한 3,3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와, 시가총액만큼 이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와. 그리고 이제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때 주요한 디자인 인테리어 쪽 하는 회사인데 네. 여기에 같이 보시면은 제일 위에 테슬라, 코인베이스, 어퍼몰딩스,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누가 보면은 나스닥 기술주 펀드 같은 느낌이잖아요. 엔비디아도 보이고요. 여기도 이제 주식 평가 이익이 지금 한 1,800억 정도? 네. 근데 작년 영업이익이 300억입니다. 근데 주식 평가 이익이 1,800억이에요. 와, 그러면- 일보다 투자를 더 잘하네요.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투자인가? 이거 다 더하면은 대충 한 아까 주식 평가 이익이 1,800억이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가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에요. 1,058억 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자산들 말고 주식만 네. 주식 투자한 것만 해도 시가총액이 거의 2배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서희건설 같은 회사도 이게 이름이 서희건설이잖아요. 네. 그러면 서희건설이 건설로 번 돈이 한 600억, 그러니까 300억 이상을 이제 주식 투자로 좀 버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돈을 벌었는데 네.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꼭 이 투자를 본업에만 투자를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돈을 잘 벌면 되는 거잖아요. 네, 투자 잘해서 잘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비판하기가 쉽죠. 본업에 충실해야지 말이야. 이게 그쵸. 투기나 하고. 네. 근데 이렇게 벌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건설 만약에 서희건설이 건설업을 했으면 PF 물리고 막 그랬을 건데 이런 좋은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지. 그 돈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했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네. 이제 한참 취재를 이런 기업도 계속 찾아보고 뭐 하다가 네. 그럼 이게 본업에 대한 투자냐 아니면 다른 업에 대한 투자냐 아니면 주식에 대한 투자냐 네. 실물 투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을 삼아서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전문가들하고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좀 했었는데 네. 결국은 맞아요. 지금 아쿠리님이 그 채팅창에 써주셨는데 네. 벌었으면 나눠야죠. 자산이 있을 때 그 네. 자산의 자본이 되고 아. 그 자본을 가지고 어딘가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투자를 잘 해서 그 돈을 벌었는데 제가 이만큼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네. 그래서 이만큼을 주주 환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을 보면서 저 회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면 내가 그만큼 더 주주 환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벌었던 이익들을 주주들한테 환원을 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을 투자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 환원이 없다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에는 그만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 보유 주식이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 회사들은 아니 내가 회사 돈 투자해 갖고 돈 잘 벌었는데 왜 그러냐?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네.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본 배분과 주주 환원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벌었냐 못 벌었냐 뭐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거를 또 얼만큼 주주 환원을 하냐 그렇죠. 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보고서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게 한 번씩 그 약간 가십성으로 회자되는 기사거든요. 네. 뭐 평가 차익이 얼마 늘었다. 또 이러면 또 얼마 또 잃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는 회사들은 네. 코인 가격 올라가면 같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뭐 그 회사가 얼마나 주주 환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벌면 당연히 주주 환원을 하거나 네. 아니면 자사주 매각 소각을 하거나 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번 돈에 주식 투자한 것만큼을 아예 차감이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좀 더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주의 자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활용을 했으면 그에 마땅한 보상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그렇죠. 우리의 주주 환원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돈의 형태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거잖아요. 멀티님이 네. 내가 부업으로 벌었는데 니네들하고 왜 나누냐?
근데 그 부업을 한 게 네. 자기 자본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자본은 이제 주주들의 몫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돈 가지고 먹었으면은 돈값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스트림플레이션. 와, 이 스트림플레이션이 참 뭐 이제 한 차례는 끝난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유튜브에서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국내 이제 국내의 OTT 플랫폼이 이제 그 티빙까지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티빙이 다음 달 1일부터 연간 구독권 가격을 20% 올리기로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기존의 연간 구독권 이용하고 계신 분들, 예. 이분들은 뭐 1년을 끊어놨는데 1년 끊어놨으니까 그 1년까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이 1일부터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새롭게 연간 구독권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20% 높은 가격을 이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KBO 무료 중계를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티빙도 이제 3년 동안 얼마였었죠? 1조 2천억 원이었었나요? 굉장히 큰 돈을 지금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또 이제 구독료를 올리기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4월 30일에 무료 중계가 끝나는데 그 직후에 이제 연간 구독권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약간 소비자들의 볼멘 소리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구글은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인상했고 디즈니 플러스도 9,900원짜리를 13,900원으로 올렸고 넷플릭스도 이 계정 공유 제한해서 2년당 5,000원 더 내도록 했고 쿠팡도 사실 이거는 쿠팡의 쿠팡 플레이를 따로 돈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와우 멤버십 회원 가격을 올렸다는 거는 사실 그쵸. 쿠팡 플레이의 가격도 올렸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OTT의 가격 인상이 한 차례 끝난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 통신사에 가셔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나 KT 가셔서 결합 할인하잖아요. 예. 결합 할인할 때 유튜브 프리미엄을 껴서 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 제휴 플랫폼 가격까지도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제휴 상품의 이용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프리미엄 이용료를 100% 할인했던 할인 행사를 종료함으로써 가격을 올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KT도 월 9,400원이었던 가격을 다음 달 1일부로 13,9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40에서 42%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사실 이 스트림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가 해외 케이스를 봤을 때 넷플릭스에서 뭐 광고 비용 낸다, 뭐 요금 올린다 했을 때 그런 구독자가 이탈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긴 했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랐을 때에는 분명히 한 2개, 3개를 가입하고 계셨던 분들은 동시에 덩달아 올라가게 되니까 예. 한두 개로 좀 쏠림 현상이 분명히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그 되게 참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전에 해외 플랫폼들이 막 가격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막 불만이 좀 있었잖아요. 총선 전에.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통신사들한테 좀 압박을 했어요. 야, 이거 결합 요금이라도 좀 안 올려라.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쪽 OTT 쪽에서 가격을 올리면 분명히 거기에 있는 그 제휴 상품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통신사들을 압박을 해서 그거는 좀 안 올리게끔 해놨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선거도 끝나고 언제까지나 그거를 통신사가 다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올리는 걸로 봐서 진짜 이게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뭘 한다는 건 참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담당자를 또 찾아가서 또 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갖고 이게 해외 플랫폼도 올라가고 결국은 그냥 통신사까지 올리는 상황이 됐는데 노무라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의 과일 채소값 상승이 선진국 1위. 네? 선진국 통틀어서 1등 했답니다. G7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1월에서 3월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세 번째인데 네. 과일 채소 가격 따져봤을 때는 36.9%로 1위. 아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인 대만 14.7%와 비교를 해도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채소류 상승에서도 이탈리아, 영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참
저는 가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헷갈리거든요. 네. 뭔가 근원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면 뭔가 근원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에너지하고 식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원 인플레이션은 반대야. 그걸 빼야 돼. 예, 에너지하고 이 식량을 빼는 건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과일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채소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있는데 에너지 쪽의 인플레이션도 그 우리나라가 이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식량과 에너지 분야는 우리가 그 거시경제적으로 매크로적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그러면 뭔가 좀 통상 정책, 뭐 이렇게 산업 정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 어떻게 하겠는데 뭐 기름값 오르는 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우리가 금리 올린다고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올린다고 사우디가 기름 가격을 내리진 않을 거고 네. 그 글로벌한 수요를 바꾸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매크로에 되게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날 금통위 통화정책 결정회의 직후에 농산물 등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플레이션 쪽은 좀 괜찮아서 이게 뭐 근원 물가 쪽은 괜찮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죠. 차라리 근원이 안 잡히면은 무슨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할 건데 네. 이게 에너지하고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게 수입해오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나라가 작아가지고 또 농산물 자급률이 좀 낮아요. 네, 네. 공유를 좀 제외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나라 통화정책에는 좀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이런 건 좀 미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1위. 아 1위. 아 그러네요. 아유 근데 요즘에 뭐 진짜 이것저것 올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더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금리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다음 이야기 그래서 바로 금리로 좀 연결해 보도록 하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지고 있잖아요. 예. 뒤로 계속 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취약차주들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코픽스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요건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간 다시 위로 꿈틀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은행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 5년물 은행채 금리가 3.908%까지 다시 약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결국은 우리가 빌리게 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좀 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다행히도 가계부채의 그 증가 속도를 좀 둔화시키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워낙 그 취약차주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0.1%씩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영업자분들도 약간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취약차주들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그 권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원료를 사야 되잖아요. 예. 재료를 사야 돼. 뭐 채소도 사야 되고 과일도 사야 되고 뭐 밀도 사야 되고요. 면도 사야 되고. 근데 그 가격들이 다 올랐어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금리가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상황이 계속 될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금 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PF 사태가 계속 지연이 된 상태에서 금리가 안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예. PF를 갖고 있는 이 금융권에서 결국은 대출을 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큰 이 금융권에서는 건전성 관리에 들어가서 지난해 저축은행이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저신용자들이 받는 대출이잖아요. 예. 이게 42.9%가 급감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PF의 장기화가 취약차주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또 있다고 하는 거니까 참 이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멀어지게 됐을 때 취약차주가 취약차주에 대한 추적과 모니터링이 꼭 돼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마지막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잘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 중국 화웨이의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 퓨라 70에서 지난 18일 날 출시한 겁니다. 네. 그 1분 만에 완판됐다 그래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던 건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중국에 있는 블로거들이 이제 제품을 좀 분해한 영상들을 좀 올렸어요. 네. 그리고 저도 중국어로 된 거 이게 구글 번역해갖고 좀 봤는데 여기에 디램하고 낸드가 중국산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램 같은 경우는 CXMT 창신 메모리라 그러는데 LPDDR5, LPDDR5면은 이거는 최신 기종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디램을 못 만드냐라고 보면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뭐 품질이라든지 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건데 그 CXMT가 지난해 11월에 12기가비트 LPDDR5 만들었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에이 뭐 12기가 발표야 뭐 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탑재가 됐다라는 거고 네.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YMTC 양지 메모리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기업이 7세대 3D 낸드 플래시 양산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요거는 오히려 그 삼성이나 그 저 SK 하이닉스보다 더 앞선 쪽에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에이 뭐 양산이야 할 수 있지. 근데 수율이라든지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요 메모리들을 좀 탑재를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중국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진짜 가격을 잘 맞춰서 정말 그 중국 외 시장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 아니면 중국 내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화웨이라는 이제 그 중국의 그 스마트폰 회사가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다 요걸 탑재했다라는 거는 꽤나 인상적이고요. 네.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화웨이 거에 100% 국산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기린 이번에 쓰였던 AP가 기린 9010. 기린은 그 이조 기자가 얼마 전에 압권에서 왜 못 낀 기린을 화웨이에는 넣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였는데 기린 9010이라는 칩도 이제 화웨이 칩이다 보니까 100% 국산화를 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와 함께 이렇게 짧게 전해드리면은 중국에서는 지금 그 화웨이의 노트북에 네. 인텔의 울트라 9 프로세서가 탑재가 된 것을 또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이게 중국 거에 미국이나 한국에 들어가도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요. 안 들어가도 신경 쓰이고 참 이런 지난번에 세상입니다. SK 하이닉스의 그 메모리 어떻게 들어갔냐? 그쵸. 그거 신경 썼었는데 이젠 안 들어갔어? 이것도 신경 쓰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예. 자, 3프로 뉴스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